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미국이나 한국은 그 세금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비즈니스 브로커를 오래 했는데, 이제 그 소규모 비즈니스들을 사고 파는 걸 많이 도와주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요. 물론 건물도 했었고, 부동산 에이전트도 이제 겸해서 했었는데, 그 비즈니스 운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세금은 나라에서 도둑질을 해간다, 내 돈을 빼앗아 간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국에도 아마 그렇게 좀 세금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뭐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스웨덴이나 이런 복지 국가에서는 세금이 그 단어의 기원조차도 보물이라는 그런 기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세금은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어떤 그런 거라는 걸 이제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일단은 정보 자체가 투명하고 정치인들이 선심을 다해서 투명하게 정치를 하기 때문에 일단 정부에 대한 신뢰감이 있고, 내가 힘들게 번 돈을 뭐 이제 약간 6,400만 원인가요? 1년에? 정확한 액수는 제가 그 댓글에 남겨놓을게요. 한 6,400, 500만 원 정도 이하를 벌면 뭐 한 30% 정도에서 그 이상을 벌면 52%까지, 최대 52%까지 이렇게 세금을 내고 있더라고요. 소득세를. 근데 제가 미국에서 이제 많이 벌진 못했지만 이제 에이전트로 벌면서 그때도 한 25% 정도 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돈을 아주 많이 벌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데, 어쨌든 만약에 여러분들이 6,500만 원 이상을 1년에 버신다면은 이제 한 2% 정도를 이제 나라에 내는 것이죠. 그럼 뭐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 어휴 뭐야 이거 뭐 거의 다 나라에 내네, 이렇게 생각이 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시스템이 스웨덴에서 돌아가고 있냐면, 이제 투명한 정보, 이제 내가 낸 세금이 정말 그 잘 쓰여진다, 현명하게 잘 쓰여진다, 내가 동의한 대로, 이제 그런 믿음이 있고, 두 번째는 그 모든 사람, 보편적인 복지나 선별적인 복지냐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혜택을 보는 보편적인 복지라고 합니다, 스웨덴은.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예로 일단은 뭐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모든 아이들의 교육은 프리 킨더가튼부터 아주 어린 타가서부터 대학원까지 다 세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일반 국민들한테 개인적인 부담은 전혀 없는 거죠. 사실 아이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거나 키우게 되면 느끼는 거지만, 한국이나 미국에서는 대학 학비가 어마어마한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의료비가,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의료비 때문에 매년 50만 명의 인구가 부도가 난 이제 개인 부도를 신청하는데요. 한국도 의료보험이 그나마 미국보단 잘 돼 있다고 해도, 제가 주변에 여쭤보니까 뭐 암에 걸렸거나 좀 더 심각한 질병에 걸렸을 경우 여전히 정말 돈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웨덴 같은 경우는 연간 의료비 상한선이 있어서 1년에 한 50만 원 정도 금액 이상의 어떤 그런 의료비가 들 경우에는 어떤 질병을 막론하고 나라에서 이제 커버가 되고요. 그래서 뭐 내가 아픈데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못 받거나 병원비가 너무 많아서 개인 부도를 신청하는 일은 아예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내가 살다가 뭐 우리 가족이나 본인이 아프다고 해서 정말 생계가 위협받고 집안이 풍지박산 나는 그러한 일은 아예 애초에 없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아이들이 이제 커가면서 돈이 많이 들잖아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아이들 육아 이제 수당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뭐 지역별로 수당이 있는 데도 있다고 하던데,
이제 모든 아이들이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는 16살 때까지 이제 수당이 있고요. 이제 그 금액은 뭐 15만 원, 한국 돈 15만 원 정도부터 해서 저소득층에 해당될 경우는 이제 그 육아 수당이 보조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조금까지 포함하면 이제 아이를 키우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정도의 금액이 되고, 뭐 독일 같은 경우는 그게 18세까지 이제 육아 수당을 받고 25세까지 만약에 어떤 사정이 있거나 아이들이 뭐 훈련을 받는다 그러면 25세까지도 수당을 받는데,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로 육아 수당이 지급이 돼서 한 달에 한 명당 한 50몇만 원 정도 있더라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이 육아 수당이 이제 모든 아이들에게 보편적으로 이제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성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이 회사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보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스웨덴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480일간의 출산 휴가를 쓸 수 있는데요. 한꺼번에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지금 조금 쓰고 10살 되기 전까지 나눠서 써도 되고, 그리고 남편하고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어느 정도 한 그 480일에 25% 정도는 필수적으로 또 써야 되고요. 왜냐하면 남편들이 양육을 경험해 보게 하는 그런 또 이렇게 유익하다고 해서 또 필수적으로 남자들이 꼭 그 육아 휴직을 꼭 써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10살 되기 전까지 한꺼번에 써도 되고 나눠서 써도 되고, 그런 게 모든 사람이 다 누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아이들 뭐 그 아주 어릴 때 직장에 가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타가족 같은 개념도 아주 잘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죄송합니다. 잘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이제 아프거나 하면 사실 아이가 아픈데 직장이 막 눈에 들어오진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아이를 뭐 케어하다가 지각을 할 수도 있고, 직장에. 그리고 뭐 아니면 집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눈치 받지 않고, 직장에서 눈치 받지 않고, 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직장 안의 문화가 이미 이루어져 있고, 그걸 법으로 뒷받침해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본인이 아프거나 육체적으로 아플 때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도 나라에서 60% 전에 벌던 금액의 60%에서 80%까지 보장이 되고, 만약에 더 나아가서 내가 진짜 운이 나쁘게 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입어서 이젠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또 이제 그 사는 동안 일을 할 수 없는 거에 대한 이제 수당이 전에 이제 벌었던 월급의 60에서 80%, 그 비율은 조금씩 다 다르니까 이제 정확한 건 제가 다음에 한번 또 찾아볼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끔 나라에서 이제 지원을 계속적으로 해주는 거죠. 일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우리가 좀 이렇게 노후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한국에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근데 나이가 들었을 때 갈 수 있는 시설들도 굉장히 많을 뿐만 아니라, 이제 집에서 내가 나이 들어서도 살고 싶다 했을 때 집으로 이제 와가지고 도움을 주는 그런 집에서 이제 그 elderly care를, 이제 노인을 케어하는 거 있잖아요. elderly care 뭐 그 의료 뭐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집안일에 대해서 이렇게 도와준다든지, 이런 elderly care를 집에서 받을 수 있고, 또 원하면 그런 또 시설에 갈 수도 있고, 본인이 또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도 만약에 전혀 내가 뭐 어떤 사정에 의해서건 평생 일을 못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뭐 우리나라 같은 국민연금에 본인이 이제 아무런 그 돈을 내지 못했으면 기초연금이라 해서 한 15만 원인가요?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15만 원인가 20만 원 이렇게 나온다 그러던데, 그거 가지고는 사실 생계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최저 그 기초연금, 일을 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런 연금이 한 80만 원 정도는 되고요. 그리고 집이 또 있어야 되니까
집으로 이제 집에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집에 대한 이제 보조는 따로 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야 하는 그러니까 집이랑 최저 생계비가 최악의 경우에도 보장이 돼 있는 셈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처럼 자녀들 노후 걱정하고 본인들 노후 걱정하고 그래서 경제적인 이유로 막 노인들이 자살률 1위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예 방지해 놓는 시스템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사업을 하는 경우도 우리는 뭐 이렇게 노숙자들이 아직도 한국에 많다 그러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또 사업을 하다 실패하신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근데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거나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을 잃더라도 국가에서 진짜 최저 생계는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보장이 되어 있고, 이제 실직을 했을 경우는 전에 받던 월급의 60에서 80%까지 이제 다른 직장을 구할 때까지 보장이 되고요. 뭐 처음 1년은 뭐 한 80%, 그 다음 70%, 60%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상이하게 달라지긴 하지만, 왜냐하면 이제 더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또 동기부여를 주는 시스템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가 나고, 또 동시에 다른 직장이나 다른 그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쌓는 데 도움을 주는 트레이닝 프로그램도 확실하게 잘 돼 있고, 그런 리크루팅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다른 직장을 찾아주는 그런 시스템도 굉장히 충실하게 잘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이 무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대학을 들어가고, 그 대학을 공부하는 동안 또 나라에서 수당이 나오고, 또 아주 저리로 진짜 1% 이하의 이자로 빌릴 수 있고, 또 그거를 뭐 60세 이전에만 갚으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40대, 50대 뭐 중년들이 어떤 새로운 커리어를 가져보려고 재기를 시도할 때 얼마든지 사회에서 그런 그 시스템, 그 보조해주는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내가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한다, 생활비가 없어서 공부하면서도 뭐 하루 종일 뭐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뛰고 밤에 공부하고 이런 그렇게 막 정말 절실하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뭐 사실 하나에서 열까지 얘기하자면은 한도 끝도 없는데, 대충 이 정도가 대표적인 그런 그 사회 안정망 시스템이고, 이제 태어나서 25세까지 스웨덴은 치과 치료, 그 교정부터 시작해서 뭐 임플란트 모든 게 다 치과에 관련된 치료는 다 무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교정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도 꽤 비싸더라고요. 뭐 미국에서는 이제 저희 아이 교정 해보니까 한 800만 원 넘게 들었는데, 25세까지 교정을 포함해서 모든 치과 치료가 아이들은 무료이기 때문에 보통 교정도 그 전에 다 이미 마친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뭐 치과 치료가 그렇게 뭐 어마어마하게 비싼 건 아니죠. 이제 그런 시스템들도 상세히 들어가 보면 굉장히 잘 돼 있고요. 우리보다 의료 그 비부담이 훨씬 작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 스웨덴의 출산율만 봐도 한 1.8% 정도로 세계 10위권 안에 든다고 합니다. 이제 보통 대부분의 좀 선진국들은 그렇게까지 높진 않지만, 스웨덴은 그렇게 높을 수 있었던 게 이제 남녀가 평등한 그런 이제 구조,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출산율, 이제 뭐 출산 그 휴가, 철저하게 지켜진 출산 휴가라든지 이런 직장에서 동등한 그런 문화, 아이를 동시에 키우면서 일을 할 수 있게 부담 없이 고민하지 않고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 뭐 또 사회적인 인식들이 다 복합적으로 이제 조합이 돼서 1.8%라는 그 건전한 출산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1%도 지금 연속 2년으로 안 될 만큼 심각한 상황인데요. 스웨덴의 사회가 시사해주는 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웨덴은 본인이 그 소득 세금을 내는 만큼 그 이상으로 돌려받는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소득세를 제하고 난 그 소득들이
이제 다 그 누구한테나 공개가 된다네요. 어떤 회사든 어떤 개인이든 소득이 이제 주로 북유럽 국가들은 소득이 다 공개가 된답니다. 누구나 인터넷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가서 요청을 하면 옆집에 누구가 얼마가 세금을 내고 있는지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게 지금 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반목이 사회적인 반목이나 질투나 질시가 적고, 그리고 세금을 떼고 나서의 나머지 금액에서 소득이 엄청난 격차가 없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평등하다고 느끼고 이제 막 상대적인 행복감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소득의 격차도 뭐 예를 들어서 의사가 버는 돈이랑 뭐 또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육체적으로 노동해서 버는 돈이랑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또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고요. 또 스웨덴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은 어느 회사에 가든 어느 직장을 다니던 동일한 임금을 번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또 편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 스웨덴에서의 정책들이 우리나라에 도입할 수 있는 유용한 정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뭐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뭐 네덜란드, 독일 이런 데서도 정말 좋은 정책들을 우리가 많이 배울 수 있는데요. 우리가 미래의 정치인을 꿈꾼다면 정말 공부하는 정치, 마음이 열려서 다른 나라에선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물안 개구리처럼 그냥 우리나라 안에서만 막 이렇게 머리를 굴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밖에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고 있는 그런 정책들, 그리고 행복한 나라 순위에 한 10위권 안에 있는 그 나라들을 연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행복의 순위도 높고 경제도 굉장히 잘 사는 또 성장률도 높고 또 다 함께 좀 행복하고 이런 환경도 깨끗하고 이런 나라들한테 정말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스웨덴 내가 정치가 궁금하다. 나도 조금 성숙한 시민이 되고 싶다. 나도 좀 뭔가 우리 사회에 기여 보탬이 되고 싶은 책임감을 느껴지신다면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최소한 그런 좋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다면 책 2권을 제가 설명란에 남겨놓겠지만 최현영님의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신필균 선생님의 복지국가 스웨덴이라는 책, 이 두 책은요, 이 두 책만 읽으면 여러분들이 스웨덴에 대해서는 정말 빠삭하게 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스웨덴 사람들은 그만큼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도 왜 행복한지 그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우리가 다 함께 좋은 사회를 배우게 된다면 좋은 사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동참해야 되겠다라는 행동 의식, 그런 참여 의식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함께 또 스웨덴의 복지를 이룬 사회민주당 3인당을 함께 창당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가장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거는 서점에 전화를 하거나 도서관에 전화를 해서 그 책 2권을 꼭 바로 읽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절대 후회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참, 그리고 오늘은 제가 지금 좀 이따 시청에 기후대기과의 과장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지금 또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잖아요. 서울 쪽에, 특히 수도권 쪽에. 그래서 여러분들 미세먼지도 적극 해결해야 되는데, 저는 한 1년 6개월 정도 지금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시회, 시의회, 시청, 그 환경단체, 정당, 이런 데 쫓아다니면서 지금 저 혼자 발버둥 치고 있는데, 여러분들 좀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시려면 소모임에 그 복지국가 스웨덴
아니죠. 왜 이렇게 헷갈려? 북유럽 복지국가 정치 스터디 앤 토론. 제가 링크를 남겨놓을게요. 글로 들어오셔서 참여하시고, 정모가 이제 수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환경 문제, 그리고 대한민국의 여러 이슈들을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3인당을 창당하는데 여러분들도 한몫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